보현사는 과연 내 차례였다. 날이 대단한 거찰이옵니다. 물론이다. 보현사는 경내가 240여 칸이나 된다. 보현사는 묘양산역에 흩어져 있는 360여 개 사찰 중에서 으뜸되는 거찰이다. 한양에서도 제일 큰 집이 99칸이라고 하던데 그것의 약 3배가 됩니다요. 묘양에는 온 나라의 그 어떤 산보다도 많은 절이 있느니라. 그것은 이 산이 그만큼 신비스럽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군이 내려와 계시를 한 산, 태백산이 바로 여기 묘양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단군굴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불공을 들이고 약간의 시주를 했다. 스님들은 낯선 그들이었으나 눈여겨보지 않았다. 신도는 아니었으나 여기 보현사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다. 절에는 불공을 들이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정우 일행은 불도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절의 경내를 둘러보았다. 한양의 궁궐이 어찌 이것보다 더 넓겠는가.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었다. 그들은 승방에 들어가 점심을 얻어먹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얻어먹어보는 절밥이었다. 물론 고기 반찬은 찾을 길이 없었으나 먹을 만한 상이었다. 절에서는 시주를 한 신도들에게만 점심을 제공했다. 시주의 다소에는 차이를 두지 않았다. 길고 넓은 승방의 한 복판에는 긴 나무 반상이 놓여 있었다. 신도들은 나란히 앉아 날라져 오는 밥을 받아 먹었다. 분위기가 한결같이 엄숙했다. 정우의 맞은편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와서 앉았다. 그와 정우는 눈인사를 나누었다. 어르신, 소인은 한양 사는 김정우라 합니다. 내일 영변으로 나가 한양길에 오를 참인데 혹시 여기 묘양산에 질 나쁜 산손님이나 없는지요? 저기 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요. 아, 그러시오? 반갑소. 화천고을에 사는 박가포라 하오. 내가 알기로는 혼자 길을 떠나는 것은 좋지 않소. 아주 실한 장정 서너 명과 패거리를 지어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산손님이 많은가요? 아, 말도 마시구랴. 요사이 세상에 먹을 것이 어딨어.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산손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더 있겠나. 특히 어디에 많사옵니까? 그거야 비로본 계곡이지. 거기 처박혀 있다가 마을까지 내려와서 민가를 털어간다고. 하기사 뭔가 털어갈 것이 있나. 쌀말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든 도무지 있어야지. 역시 정우의 추측이 들어맞았다. 거기가 산적들의 운거지였던 것이다. 형제봉의 산채로 돌아온 그들은 하루를 석굴에서 쉬고 난 후 설분이를 남겨놓고 길을 떠났다. 아무래도 여자의 몸인 설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 것만 같았다.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비루봉 계곡을 헤매어 볼 작정이었다. 눈이 너무나 쌓여 도무지 걸음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주로 사람의 발자국을 찾아 돌아다녀 보았다. 그러나 그 발자국들은 어느 지점에서는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날이 아무래도 아무도 못 만나고 여기 묘양산이 눈 속에 파묻혀 죽을 것만 같사옵니다. 아직은 속단이다. 이제 우리는 겨우 한나절 돌아다녀 보았을 뿐이다. 저기 쌓인 눈을 보니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요. 아무래도 파묻혀 죽을 것만 같사옵니다. 진한왕자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군고? 그야 이놈입지요. 그들은 만 사흘을 여기 비루봉 계곡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렇게도 뻔질나게 나타난다던 산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날이 아주 흐렸다. 흐린 하늘이 비루봉 꼭대기가 닿을 정도로 내려와 있었다. 계곡 여기저기에는 웬 산토끼나 노루등이 그렇게도 많이 죽어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하물며 멧돼지도 죽어서 얼어 있었다. 눈이 워낙 많이 내려 꼼짝을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것들은 눈 속에서 다만 얼어 죽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눈 속에서 이 짐승들을 주워 담는 또 다른 패거리들이 있었다. 여보시오들, 얼어 죽은 산토끼들이 많습니까요? 핫바지에 털모자를 쓴 사람들을 향해 정우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저쯤에서 얼어 죽은 짐승들을 수거하고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무슨 날쌘 짐승들처럼 옆의 숲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그러자니 정우와 기파리도 방어태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드디어 어떤 놈이든 간에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들은 산마을에 사는 양민일 가능성보다 산손들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들이 몸놀림이 빨랐고 은폐물을 찾아 몸을 숨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털모자 속에 감추어진 정우와 기파리의 두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 좌우간에 진한 왕자의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기팔은 주르막 속에서 두 자루의 환도를 빼어서 정우에게 한 자루를 건넸다. 기팔은 환도를 칼집에서 뽑았다. 그러나 정우는 멀찌감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환도를 뽑아들지는 않았다. 얼마 후에 숲속에서 두 놈이 역시 환도를 빼어들고 나타났다. 내 놈들이 우리들이 정체를 본 이상 살려서 보낼 수는 없다. 이 겨울에 눈속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아 내 놈들은 필시 안주나 영변의 군졸이거나 그 적자들이겠다. 우리가 누구든 어서 칼을 버리고 꿇어앉아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준다. 그 말은 내가 하고 싶다. 너희들을 죽여 없애야 하지만 인생이 불쌍해 살려줄 터이니 어서 칼을 버리고 꿇어앉아라. 어서. 예, 끼이놈. 천하의 버릇없는 놈. 그들이 휘두르는 장검이 흐른 하늘을 배경으로 부딪혔다. 금속의 부딪힘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나는 해주 가명군 20명을 한 칼로 벤 9월산의 영웅 임기팔 장사다. 청석고리 장사 임꺽적 장군의 4대 손이다. 살고 싶으면 어서 칼을 던져라. 뭐라고? 임기팔이? 내 놈이 정말로 기팔이가? 어서 그 덮개를 벗어보거라. 나는 9월산 범드령 마카의 천하무적 번개 장군이시다. 번개? 번개라고? 이놈아, 나 기팔이다, 기팔이. 아이고 형님, 나 번개요. 어서 그 탈무자부터 좀 벗어보시구려. 자, 어서 보거라. 내가 바로 임기팔이다. 아이고 형님, 안 죽고 살아있었구려. 아이고 기팔이 형님, 저기 저놈은 누구요? 형님 졸자요? 아니다. 범드령을 치만대로 살려주셨던 김정우 선생이시다. 김정우 선생? 바로 나를 살려준 분이다. 아이고 김정우 선생님, 이놈의 인사를 받으소서. 어후후후. 이놈아, 너도 저를 울려라. 번개는 같이 칼을 뽑았던 동료에게도 정우에게 인사할 것을 명령했다. 그의 부하인 듯 했다. 그는 눈 위에 너부죽이 무릎을 꿇었다. 아, 번개, 이러지들 마시오. 이렇게 만나다니. 누구누구하고 같이 있으시오? 정우는 허리를 굽혀 눈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 번개와 그의 부하를 잡아 일으켰다. 다 죽었습니다요. 다 죽었습니다요. 진한 왕자는? 번개야, 진한 왕자는? 진한 왕자는 일단 산채로 가십시다요. 여기선 관군놈들이 습격을 받습니다요. 그래, 어서 몸을 피하자꾸나. 그들은 일단 숲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김정우 선생님, 어서 저를 따르십시오. 번개는 정우에게 말하고 숲속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위급한 상황이라도 만난 듯이 환두를 빼들고 있었다. 그는 살금살금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으로 보아 그들이 관군에게 많이도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번개야,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기팔은 궁금해서 더 견디지를 못했다. 그러나 역시 번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산채로 가서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게 됩니다요. 번개는 잔뜩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야, 돼지야, 계속해서 옆을 살펴. 번개의 부하는 돼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돼지같이 생기지도 않았다. 그는 조금 살이 쪘을 뿐이었다. 식성이 조금 좋아 보였다. 아무도 없습니다요. 그들은 비로봉 계곡 속을 헤집고 들어갔다. 이윽고 낭떠러지 앞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계곡의 입구와 계곡의 저쪽 안쪽과는 깊이 파인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얼어서 눈이 쌓여 있었다. 번개는 이상스런 뿔각을 꺼내어 불어댔다. 뿔각에서는 기성이 토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계곡을 뒤흔들었다. 뿔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괴상스러웠다. 깅... 무슨 이런 소리였다. 그것은 결코 멋진 뿔피리 소리는 아니었다. 그러자 그와 비슷한 음향이 반대편에서 일었다. 자, 됐습니다요. 저를 따르십시오. 번개는 앞장서서 계곡 속으로 깊이 파여 들어간 강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경사도가 대단히 가팔랐다. 그러곤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어느 틈엔가 반대편 강 안에서 밑으로 나무줄기를 찍 넝쿨로 엮어 만든 사다리가 내려졌다. 사실 그런 것이 없으면 오를 수 없을 지경으로 맞은편 강안은 가팔랐다. 번개, 같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야? 김정우 선생과 임기팔 형님이야. 뭐라고? 김정우 선생님? 그리고 임기팔 형님?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참. 내려오지 말고 사닥다리를 잘 붙잡아 매라고. 알았어. 걱정하지 말라고. 튼튼한 나무뿌리에 붙잡아 맸으니까. 기팔이 형님. 짱구냐? 죽지 않았구나. 여기 김정우 선생님이 오셨다. 김정우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 짱구인가? 반갑네. 그래, 무고한가? 네, 쇳내는 무고합니다만. 짱구의 대답은 마냥 듣기에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뭔가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진한왕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진한왕자는 혹시 죽어버린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일행은 사닥다리를 다 올라갔다. 기팔은 짱구의 목을 끌어안고 눈이를 마구 뒹굴었다. 야 임마, 너 살아있었구나. 우리 여기에 9월산 부대를 재건하셨구나. 김정우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물론입지요. 당연하지요.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자, 속으로 들어가시죠. 야, 김정우 선생님에게 인사해라. 도대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이고, 김정우 선생님, 이놈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돌아가시지 마옵소서. 자, 이놈의 큰 절을 받으시옵소서. 짱구 역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다. 오, 짱구, 반갑구려. 그래, 무고하셨나요? 자자, 일어나시오. 우리는 다 같은 처지가 아니오. 아이고, 김정우 선생님, 자, 어서 소굴로 듭시지요. 소굴에는 떡새 형님이. 왜? 떡새가 어떻게 되었소? 자, 들어가시지요. 정우는 짱구를 따라서 석굴 안으로 들어갔다. 굴 안에는 기름종이 불이 켜져 있었다. 구역질을 자아내는 악취가 풍겼다. 떡새 형님, 김정우 선생님이 오셨어요. 창구가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무런 대꾸도 전해오지 않았다. 어둑한 석굴 한 구석에 그는 길게 누워 있었다. 선생님, 떡새 형님은 9월산에서 부상을 입은 후 지금까지 상처가 낫지를 않아 가끔 의식을 잃곤 합니다요.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요. 아, 그래요? 자, 어디 봅시다. 정호는 주르막도 벗지 못하고 떡새 옆에 앉았다. 과연 떡새는 죽어가고 있었다. 정호는 먼저 진맥부터 했다. 맥이 죽은 자의 그것처럼 전혀 생기가 없었다. 기팔아, 어서 내가 먹었던 약재를 끄집어내어 끓여라. 상처가 너무나 깊구나. 조금 일찍이 약을 썼어야 하는데. 정우의 말은 왠지 힘이 없었다. 떡새의 몸은 사실 벌써 죽음에 먹혀 있었던 것이다. 돼지야, 너는 빨리 저녁을 지어라. 갈무리에 놓은 곡식을 끄집어내어 밥을 하거라. 짱구가 돼지에게 명령했다. 번개도 거들었다. 선생님, 떡새 형님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려. 너무 오래 알아서 장기까지 부패되었어요. 약이 잘 들을지 의문입니다. 선생님, 떡새 형님은 조금 의식이 있을 때에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우 선생님뿐이라고 선생님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요.
형님의 소망이 선생님을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 같습니다요. 그런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먹었던 약재를 소인놈은 잘 알지 못합니다요. 자, 여기에 약봉들이 있습니다요. 어서 곤란해 주옵소서. 그래, 이리로 내보아라. 정호는 병기에 의한 상처가 덧나서 악화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약재를 지었다. 전번에 기파를 치료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떡새의 경우 정도가 훨씬 심해서 약을 좀 세게 썼다. 저녁은 우리를 위해서 짓지 말고 떡새를 위해서 지으시오. 미음을 끓이도록 하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요. 짱구와 번개가 말했다. 기팔은 정우가 조제한 약재를 정성스럽게 끓였다. 그래도 짱구네는 얼마간이 밥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약을 끓일 만한 약탕기도 가지고 있었다. 정우는 떡새에게 우선 미음을 먹였다. 속이 너무나 비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었다. 그의 속을 적당히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끓인 약재를 목구멍으로 흘려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떡새의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우와 기팔이, 짱구와 번개 그리고 돼지는 온밤을 뜬 눈으로 샜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떡새는 정신을 차렸다. 그제야 약효가 그의 온몸에 퍼진 모양이었다. 바위 같은 건강을 자랑하던 떡새가 아니었던가. 아, 김정호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신 김정호 선생님, 또 날 살려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꿈에서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아, 두령은 죽고 부두령은 지리산으로. 아, 나는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상처가 깊어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떡새, 너무 걱정하지 마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내가 약재를 쓰고 있으니까 효염이 있을 거요. 김정우 선생님, 이놈이 혹시 죽으면 함경도 령에 있는 이놈의 차자를 찾아 부음을 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못난 놈 생각은 더는 하지 말고 부모님을 모시고 북간도로 건너가 땅을 개척하란다고 전해 주옵소서. 떡새는 다시 혼절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영원한 혼절이 되고 말았다. 그는 불기의 객이 되고 만 것이다. 떡새 형님, 여부겨나 떡새. 떡새의 졸개들과 정호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짱구와 번개는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 형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형님이 먼저 가십니까요? 선생님이 형님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그러나 불기의 객이 되고만 떡새가 무슨 대꾸를 할 턱이 없었다. 이튿날 일행은 비루봉 계곡에 눈을 치우고 떡새를 묻었다. 산두적의 중간 두목답게 그는 자신의 환도를 유난스레 소중히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환도를 무덤에 같이 묻어주었다. 그가 입던 옷가지들과 신발들은 깨끗이 불태워 버렸다. 그의 몸은 너무나 썩어 있어서 사실 회생이 불가능했다. 그의 시신이 굴 바깥으로 치워지니까 당장에 코를 찌르던 냄새부터가 나지 않았다. 떡새를 언 땅에 묻던 날 일행은 저녁을 굶고 잤다. 누구 하나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튿날이었다. 기파리가 짱구와 번개에게 말했다. 너희들 진화낭자의 소식을 모르느냐? 진화낭자는 부두령을 찾아서 지리산 쪽으로 내려갔습니다요. 아무래도 김정우 선생님이 한양이나 영남 쪽으로 가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요. 아니, 우리가 장수산에서 헤어질 때는 틀림없이 너희들과 함께 묘양산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겨울을 나셨지요. 그러시다가 아무래도 지리산 쪽으로 가봐야겠다면서 몇몇 졸개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요. 부두령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셨습니다요. 그러니까 부두령을 만나러 가신 것이죠. 아, 요놈의 주둥이가 부두령을 사무해서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었고 지리산에 전혀 근거지가 없으니까 부두령이 막하로 들어가신다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요. 지리산으로. 정우와 기팔은 꺼져 들어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날이 진화낭자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요? 그것은 그렇다.
그러나 무사히 지리산까지 가셨겠느냐? 걱정스럽구나. 걱정 마시옵소서. 우리 9월산 부대의 잔당들이 전국의 산체에 깔리지 않은 데가 없으니 필시 무사히 지리산에 안착해서 잘 계실 것이옵니다. 부두령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럼요. 부두령의 두령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합니다요. 그는 선생님과 낭자와의 관계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흑심을 품지는 않을 것입니다요. 걱정하시지 마옵소서.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이 어떨는지요? 어디로? 그야 지리산으로지요. 아니다. 우리는 떡새의 유언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럼 함경도 회령 땅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온지요? 그럼 당연하다. 그럼 그 다음에 회령에서 다시금 지리산으로? 그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리고 설분이의 부모님들도 북한 땅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불쌍한 설분이에게 부모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진화 낭자가 너무나 오래 기다리시다가 지쳐 변심하면 어떡합니까요? 그래도 할 수 없는 일, 낭자의 마음일 뿐이다. 며칠을 더 쉬다가 회령으로 떠나도록 하자꾸나. 이놈은 오직 나리의 분부를 따를 뿐이옵니다. 정우는 며칠을 묘항산 비루봉의 산지에서 쉬었다. 그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을 샅샅이 답사했다. 묘양은 역시 절산이었다. 그 규모와 높이가 9월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정오를 압도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헤집을 수 있을 때까지 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일행은 긴긴 겨우살이에 들어갔다. 물론 형제봉으로 가서 설분이를 데리고 왔다. 아무래도 설분이를 한 동굴에서 재우기가 못해서 조그만 동굴을 구해서 그녀를 따로 재웠다. 그녀가 여자 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고는 하지만 여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병신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여기 겨울 묘항의 계곡에서 그들이 얼어붙은 한 계절을 나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나리, 짱구와 번개가 나리께서 떠나실 때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명화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지요. 그렇지만 저놈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요. 소인이 보기로는 저놈들이 여기 묘양산에서 산 도적질을 하다가는 결국 관군들에게 붙잡혀 개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요. 저놈들은 관군들에 대항할 머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요. 그러나 우리와 그들은 갈 길이 다르다. 어찌 한 통속에 들 수 있느냐. 우리가 진화 낭자를 찾아 지리산으로 가는 것은 낭자를 만나 배웁기 위한 것이지 명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하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그들을 받아줄 수가 없구나. 그럼 그들에게 말해서 단념을 시키겠사옵니다. 나의 묘양선두가 곧 끝이 나니 2, 3일 후에 떠나도록 하자꾸나. 임기파란 정우의 뜻을 전했다. 물론 그의 표현을 그대로 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그의 뜻만을 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짱구와 번개는 정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러곤 눈물로써 하소연을 했다. 나리, 저희도 선생님을 앞으로 나리로 부르기로 했사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제는 광명한 세상에 나가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좀 떳떳이 살아보고 싶사옵니다. 기왕에 나리가 살려주신 이놈들의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요. 이 사람들아, 내가 무슨 재주로 자네들을 거두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자네들과 나는 갈 길이 다르네. 그런 마음일랑 아예 먹지를 말게나. 아니옵니다. 저희들은 갈 길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놈들은 다만 나리가 가시는 길을 따라서 가고자 하옵니다. 이놈들을 이 깊고 깊은 산속에서 구해 주옵소서. 나리가 저희들을 버리고 가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굶어 죽거나 아니면 추격하는 관군들이 총칼에 죽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요. 떡새 형님이 가신 이후로는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사옵니다요. 제발 이놈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신명을 바쳐서 하겠습니다요. 그것은 될 일이 아니네. 나는 자네들을 거두어 줄 힘이 없는 사람이네. 그럴 필요도 없고.
정우는 굳고 사양했다. 그는 자신이 갈 길이 바쁘다는 생각을 했다.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지금 조선 팔도를 돌아다닐 작정인 자신이다. 이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다. 날이 그러시다면 이놈들을 죽이시고 떠나시옵소서. 이 깊고 깊은 묘향산 계곡에서 떡새 형님의 뒤를 따르겠사옵니다. 짱구와 번개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룩 흘렸다. 어느 틈엔가 돼지도 그들이 뒤에 와서 꿇어앉았다. 정우는 아직까지 돼지의 내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짱구 일파에게 끼었을 것이었다. 이놈들에게는 두령이 없고 형님도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나리밖에는 없사옵니다요. 이놈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셈치고 데려가 주옵소서. 그럼 자네들은 이제 다시는 총과 검을 잡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할 수 있는가? 그러므십시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사옵니다. 죽으라면 죽겠사옵니다요.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총과 칼을 가까이 하면 안 되네. 나와 약조를 하겠는가? 물론입니다요. 얼마든지. 지금 당장 이것들을 저기 땅속에 깊이 파묻겠사옵니다요. 총칼을 쓰는 사람은 결국 총칼로 망하는 법. 내가 하는 일은 총칼과는 아주 먼 일이네. 그것은 오히려 반대의 일이네. 자네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저기 걱정이 되네만. 나리가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사옵니다요. 걱정하지 말아 주옵소서. 산사람 생활이 올해로 10년을 넘었습니다요. 산을 타고 넘나드는 데는 이골이 났습니다요. 자네들 총칼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물론일세. 그러면 총칼 없이 살아가겠사옵니다요. 사람은 각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고유하게 있는 법. 자네들이 그렇게 쉽사리 총칼을 버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놈들이 총칼을 돌로 찧어 땅속에 파묻겠나이다. 자네들 마음대로 하게나. 짱구와 번개 그리고 돼지는 과연 그들의 화승총과 환도를 가지고 나와 돌로 내리쳤다. 그래도 세부치들은 쉽게 망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환도는 부러뜨렸고 화승총은 흙을 집어넣고 총신을 찌그러뜨렸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흙을 파고 묻었다. 나리, 이제는 저희 놈들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요? 이제야 믿을 수 있으이. 그러나 자네들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네. 자네들은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자들이 자네들을 괴롭히더라도 저항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네. 그러나 자네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과 싸워 결판을 내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일세. 이제는 힘세고 무기 가진 놈들이 치고 찌르고 하더라도 당하고만 있는 무력한 사람들의 생활을 하겠습니다요. 그저 이놈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아, 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같이 살아가 보는 것이지 뭐.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뭐. 난들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으이. 정호는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었다. 이들 골수 산적들이 무기를 버리고 죽어도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 그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서도 이들을 먹여 살릴 만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얼핏 이 멀고 먼 답사길을 이들과 같이 하면 그래도 힘이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먹을 몫을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들이 개가천선에서 그야말로 산적의 탈을 벗어던지고 양민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들이 호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예사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무슨 해결책이 당장 나올 수는 없었다. 정우는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해놓고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묘향산의 연봉들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다. 온 나라 백성들은 묘향산에 그야말로 묘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로 그는 결심을 했던 것이다.